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분을 활짝활짝 열었습니다. 자,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석 달 만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네요. 그렇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1%에서 1.9%로 낮춘 건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세계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가 유일합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발원진 중국발 경제 충격이 그대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교통, 소매, 관광 등에서 소비 지출이 줄면서 올해 성장률 종전의 5.8%에서 5.2%로 무려 0.6%포인트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이외에도 일본과 호주, G20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적게는 0.1에서 0.2%포인트 낮춰 잡았는데요. 무디스는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무디스의 예측이 맞을 경우 지난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간신히 2% 성장률을 지켜냈는데요. 올해 또 1%대로 하락하면서 3년 연속 경기가 하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현대차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전 공장을 가동하기로 한 하루 만에 또다시 일부 공장의 문을 닫았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산 전장 부품 이 와이어링 하나스 때문에 현대차가 전 공장 가동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일부 공장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휴업한 뒤에 13일부터 공장을 재개한 이 울산 1공장의 경우 오늘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또 공장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또 와이어링 하나에서 부품 조달이 지연이 되면서 울산 2공장도 21일 하루 문을 닫기로 했는데요. 울산 2공장은 최근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제네시스, 팰리세이드와 같은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기아차도 광명 소아리 공장, 광주 3공장도 원래 계획과는 달리 각각 18일, 19일 휴업하고요. 한국GM 역시 중국산 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서 오늘과 내일까지 부평 1공장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품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만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휴업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면 정부가 이번 주 내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어제 K본부에 출연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간에 당정청 간에 대책을 협의해 왔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새로 발표되는 규제 대책에는 이른바 수용성, 수원과 용인, 성남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도대체 어떤 거냐? 홍 부총리는 이 정부가 이른바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해 왔기 때문에 가격 상승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법과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이 수용성 지역, 수도권 지역의 조정 지역 대상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수도권까지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풍선 효과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마지막 이슈 하나 봅시다. 올 하반기부터 농어업인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다. 이런 소식이 나온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가 아니라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네. 정년 연장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농업인들의 정년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농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 정년을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김종애 대한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4%에 달하고요. 농가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상당수 농업인들이 65세를 넘어서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트랙터나 경운기를 끌고 도로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개정안에 따라 농업인이 정년 연장이 되게 된다면 수반되는 교통사고, 농가사고 발생 시 보험 관련 농업인의 피해 보상 절차가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까요?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한 분만 판다. 오늘 주인공 누군지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에 가졌던 실망을 녹여내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먹먹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뜻을 섬겨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정당, 바로 우리 미래통합당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주인공 누군지 들으셨겠죠?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 이것도 들으시면서 황교안 대표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이게 사람만 파는 게 아니라 단체도 그렇죠. 정당 한번 얘기해 본데요. 제일 핫한 이슈죠. 미래통합당의 미래에 대한 집중 탐구. 통합당 한 당만 파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는데요. 자, 우선 좀 쉽게 접근해 봅시다. 우선 외형적인 부분부터 미래통합당 당명은 어떻습니까? 이게 미래지향적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당명이 마음에 안 든다. 통합을 미래하자는 뜻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뭐 보수정당이 사실은 제가 당명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림. 제가 민주당 계열에 부러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네. 뭐요? 민주. 어? 민주. 민주. 그러니까 당명에 대통합 민주신당 하든 뭔 민주라든 하여튼 민주를 계속 간다. 그러니까 새정치 국민회하고 열린우리당 빼고 민주란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을 지켰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뭐 어찌 됐건 간에 제가 그 저간의 사정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바뀌었죠. 저쪽도. 근데 많이 어쨌든 바뀌었죠. 네. 민주라는 그 이름이 도도히 흐르기 때문에 민주자 들어가면 아 누가 하는 당이구나.
뭐를 지향하는구나, 어디를 기반을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보수정당, 원래 보수정당 제일 쓸 수 있는 좋은 이름은 자유당하고 공화당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자유죠. 자유공화, 이게 제일 좋은 이름이거든요. 민주당에 대비돼서. 아니 근데 잠깐만 쓸 지금 수가 없잖아요. 그 뭐 대한신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세 당이 합쳐서 만들겠다는데도 민주통합당이잖아요. 민주 썼잖아요. 어디요? 거기요? 네.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보수정당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당과 공화당인데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수정당 이름 중에서는 새로운 보수당 제일 낫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념의 가치를 나타내니까. 우리는 뭘 하는 당이죠. 왜냐면, 그래도 보수가 인기가 없는데 보수 쓰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죠. 아. 우리가 보수인데 보수라는 이름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새로운 보수당, 저는 그래서 통합보수당 쪽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생각은. 근데 네.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뭐 합치는데 뭐 자유보수당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 그래서 아마 미래통합당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유권자들한테 흩어졌던 보수가 한몸이 됐다라는. 그래서 약칭이 통합당이잖아요. 네네. 이번에 어디 찍을 건데? 그럼 뭐 통합된 데 있잖아. 그 통합 어디? 요거를 노리고 아마 통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고 아무래도 네. 대한민국에 지금 뭐 미래의 뭐 발전 뭐 이런 거에서 미래 앞에 붙인 거 근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주호영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네.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을 나중에 선거 끝나고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그 가능성은 그런 있죠.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은 네. 아마 대선 때 되면 한 번 더 네. 이름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여러 세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갈등과 논란이 최소화되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비례 자유한국당인 미래한국당이잖아요. 네. 그 미래랑 좀 연관지어지는 걸 고려했던 것 같아요. 미래를 같이 쓰자. 그렇죠. 네. 이제 미래를 같이 쓰자. 그래서 이제 연관시키자라는 게 있고 또 이 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상도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00년대인가요? 그 초에 만들었던 당 이름이 한국 미래연합인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미래를 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 뭐 이게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담다 보니 네. 논란과 갈등이 최소화되는 건 있는데 네. 제가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건 보인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당 색깔 바꾸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밀레니얼 핑크 하다가 이제 해피 핑크라고 좀 더 진해졌는데 로고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날개 모양이 그렇게 됐다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색깔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엔 뭐 우리가 무슨 뭐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근데 쓸 수 있는 색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요. 쓸 수 있는 색이 없어요. 다 써가지고. 그냥 빨간색 계속 쓰면 안 돼요? 예. 빨간색이 좀 너무 좀 약간 너무 좀 강한 이미지들이 있어서 조금 톤 다운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이 약간 투쟁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은. 예? 뭐 실제 그렇잖아요. 빨간색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 같이 방송하는 사람 속보자 막 빨간 나이 거. 들면 좀 빨간색 같은 거 좋아해요. 아니 저 주식하시는 분은 좋아하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강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빨간색보다는 조금 이제 좀 그 한 톤 다 낮춘 그런 이미지 간 것 같은데 근데 색깔도 원래 사실은 파란색이 좋은데 왜냐면 파란색이 보세요. 보수정당 계열 민자당부터 신한국당 한나라당까지 전성기 때 파란색이었죠. 그래요? 민주당 바뀐 거예요? 파란색 가져간다면 잘 돼요? 네. 이게 파란색이라니까. 이게 원래 이제 미국 정치를 보면 이제 민주당 진보 계열이 이제 파란색이었고 이제 약간 그 보수장이 빨간색이었거든요. 이게 미국 따라가는 뭐 이게 있고 사실 처음 이게 이 색깔로 좀 재미를 보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조동원이라는 카피라이터가 네. 이제 홍보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그 사람이 과감하게 이제 빨간색을 갖다 써서 실제로 빨간 써서 잘 됐죠. 잘 됐잖아요, 그동안에. 잘 됐죠. 네. 덕을 좀 끝이 받고. 너무 안 좋잖아요. 끝이.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색에서는 탈박근혜.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빨간색에서 벗어나자라는 네. 의지가 좀 보이고 당명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약간 조금의 어떤 그런 흔적이 그림자가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로고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니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자, 들어봤는데. 그다음 이제 한국당 내에서 아직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통합할 때 뭐 출범할 때 유 의원이 안 나오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유승민 의원 어제 왜 출범식이 안 나왔습니까? 이게 어저께 사실은 보수정당 입장 잔칫날인데 네. 몇 가지 흠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가 와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겐 대중들 유권자들은요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인지 모릅니다. 네. 사실은 몰라요. 겉에 드러난 게 중요한 현상이 뭐 실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 국면에 있어서
어제 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손잡고 흔드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컨벤션 그림이었거든요.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안 왔어요. 그게 불발이 됐어요. 유승민 전 대표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 아니야, 메시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행사장에 안 나타난다는 거는 정치인의 메시지인 건데 양쪽에 당한 다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측근 의원들에 대한 약간 불만들도 있었던 거고. 왜냐면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은 이 그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은 완전히 새 집인데. 신설합당인데.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식은 신설합당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흡수한답처럼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거의 다 한국당 그대로죠. 지도부에다가 네, 대표도 황교안 대표 그대로고 공관위도 그대로. 네, 공관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도부 자체가 한국당 지도부 그대로다가 몇 명 더 들어온 거니까 흡수합당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유승민 전 대표는 신설합당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측근 의원들이 다 이제 야 이거 안 된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근 의원들에 대한 조금 불편한 심기 이거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황교안 전 대표,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약간 그런 불만도 있었던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출마 그런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해 줍니다. 나 안 나갈게. 네. 대신 내 새끼들 살려줘 이거거든요. 네. 정치권 그렇죠. 용어로 쓰면 네. 본인 안 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승민 전 대표로 대비되는 어떤 개혁부 수정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를 시키지 않는더라도 네. 최소한 선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줘서 수도권에 있는 중도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칼을 좀 쥐어줘야 되거든요. 자리를. 네.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가 결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공관이 목도 아닙니다. 그건. 근데 아직까지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가 과연 유승민 전 대표한테 룸을 열어두는 거.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뭔가 내려놨을 때는 그래 당신이 불출마를 해서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줬구나. 그럼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예우해줄게라는 꿍짝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유승민 전 대표의 불만? 불만의 표시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통합하면서 뭐 특별히 내려놓거나 뭔가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했다거나 이런 건 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행사에서 보면 흠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통합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이제 유승민 전 대표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네네. 것과 하나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보낸 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화환을 갖다가 굉장히 또, 어떤 험하게 다뤄졌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것이 보수만의 통합이냐, 이제 국민들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네.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기를 노리는 이제 결국은 행보를 하고 있는 거다. 저 대선을 위해서? 네, 이제 본인의 정치 플랜을 가는데 다만 저는 이제 유승민 계보와 관련돼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본인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뭔가 의문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본인이 데리고 나왔던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전 최고? 의원인가요? 전 네. 최고위원이나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안에서라는 네. 건데 지금은 상당히 좀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유승민 대표가 일종의 선거연대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떤 좀 이렇게 다른 결을 가지고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자 계보를 만들기는 했는데 결국은 다른 의원들이 현실적인 어떤 일종의 흐름에 따라서 네.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커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뜩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황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마뜩지 않은 표현을 한 거일 수도 있다. 내지는 이 통합 과정에 대해서 좀 그런 그렇죠. 메시지를 보낸 네.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유승민 의원이 이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황 대표한테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어제 안 갔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의원이 전화해서 저 내일부터 가면 안 돼요. 이건 그럴 수 못해요. 없어요. 정치권에 그렇게 할 수, 그건 완전히 이제 숙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 층에서 네. 유 대표 와서 수도권 선거 좀 맡아주쇼. 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왜? 그걸 하는 거 황교안 대표의 몫인 거죠. 근데 황 사실.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 만나지도 않아요? 글쎄 이제 만나지 않는 게 그거는 우리가 물밑 그 사정까지는 황교안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노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선우는. 누가 이제 그 만남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귀책사가 큰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네. 통합당의 대표를 있는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강자입니다. 속된 말로. 네. 그러면 손을 내미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승부가 중요한데 유승민 전 대표의 힘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네, 아마 네, 수도권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도 본선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유세차 위에 오른 거를 네. 바라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수도권 격전지는. 중도층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 전향적인 어떤 자리 제한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자리라는 거 좀 그러네. 어쨌든 역할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글쎄 그걸 모르겠어. 황교안 대표의 목표가 총선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죠, 저는. 아니, 대선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황교안 대표가 대선을 생각하면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수도권 격전지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혁혁한. 네. 총선 승리에는 좋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대선 플랜을 생각하면 장래의 가장 큰 라이벌을 키워주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 주변 측근들 사이에서는 아니 뭐 유 대표를 뭘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선 불출마한다는 사람을 이라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이건 없다는 너무 거예요. 치사한 거 아니에요? 어떤- 통합할 때는 쓰고 그렇지 않을 거는 내 경쟁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저는 단언하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개인적으로 없다는 유승민의 경쟁 연계, 유승민이 어떤 자리를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네. 저는 유승민 후보, 이게 전 의원의 어떤 독자적인 행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복자적인 플랜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리를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책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저는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이제 박근혜 이슈다. 결국 이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입장이 여전히 이제 갈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문수나 뭐 이렇게 통합 참여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지금 통합한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뭐 탄핵의 오적, 뭐 탄핵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근혜 파리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네. 이제 유승민을 강하게 끌어안는 거, 유승민과 강하게 이 통합을 같이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선을 그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통합미래당 안에 남아있는 이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안에 남아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유승민 카드가 이제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은 과거의 심판도 되지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투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근데 황교안 대표로는 부족하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이게 지역에서야 모르겠지만 네. 수도권에서는 황교안 대표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등판은 시간 문제다. 근데 그 등판의 형식이 당의 자리를 맡고 등판하느냐 아니면 본인의 백의종군 홍보로 가면서 본인이 어떤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는 행보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김무성 의원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통합에 손을 내미는 축이 광화문 세력으로 불리우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광훈까지 같이 하자 그러는. 네,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이나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불편한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나 그냥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끝낼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별 행보를 할 수 있는 게 강하죠.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의 원칙과 소신의 입장 그리고 네. 이제 보수 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정광훈 목사나 예를 들면 그 누구냐 조원진 우리공화당이나 이걸 다 네. 포함하는 게 통합이냐.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렇게 다 이렇게 일종의 이념과 가치 없이 하는 네, 게 네. 정당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결국 두 사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측근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VIP 둘이 풀어내는 겁니다. 넘버원 둘이. 근데 두 사람 다 조금 큰 정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섭섭한 거 있을 거예요. 측근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 황교안 대표한테도 그렇고. 근데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독자 행보요? 대선 못 갑니다 지금 그 상황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통합했겠죠. 가려면 네. 최소한 이 통합당이 총선에서 대승은 아니더라도 폭망하면 안 되고 첫째. 그리고 그 와중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해서 네. 야, 그래도 역시 유승민이다. 저건 필요하네. 필요하다. 그렇죠? 대선이면 수도권이잖아. 영남과 주도성 어떻게 돼? 수도권 이기려면 유승민 있어야 돼. 이게 필요하다. 그거를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혼자 해가지고 뭘 각인시키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면 좋겠어요. 김태현 변호사님의 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현 영입하겠어. 황교안 대표도 지금 그러면 이제 얘기들 되면 여기서 지금 왼쪽으로 조금 갈까 오른쪽 왼쪽으로 갈까 이거 오른쪽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 선거에서 거기 어디죠? 김문수 지사가 하는데 자유 뭐 있잖아요. 김문수가 정광훈 통일 네. 죄송합니다. 이름으로 네. 몰라서 네. 그 당 정광훈 목사의 당 변수 네. 안 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첫째 네. 수도권에서 그 당에서 몇 명 지역구 후보 내겠어요. 네. 누가 자기 돈 써가면서 그 7%도 안 되면 반도 못 받아요 선거비. 몇 천만 원씩 갖다 버가면서 그거 할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네. 안 돼요. 참고로 김문수 전 지사는 자유통일당이네요.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이든 네. 우리 네. 공화당이든 네. 지역구에서 수도권을 몇 명은 낼 수, 영남은 낼 수 있을 거예요 대구는. 근데 여기서 몇 명 내겠냐고요. 그렇죠. 지역구에서. 네. 그거 하나. 그리고 네. 지금 이번 총선은 보수 유권자 총결집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심판한다 이걸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는 되는 지역 큰 쪽으로 가지. 야 유승민이 있으니까 난 그래도 거기 안 찍고 우리 공화당 찍을래라는 유권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정적이시네. 실제로 네. 창원 성산 선거에서는 네. 우리 공화당 1%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물론 비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비례는 좀 다를 수 있으나 네.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광 목사의 뭐 보수 쪽 그렇죠? 그 자유 무슨 당? 좋은 자유통일당? 네.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왜 그쪽에 당명을 계시면서 잘 왜 이러시는 모르세요? 거죠 도대체가. 지금 당이 많아가지고 큰 당 외우기 힘들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자유통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민주당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민의당도. 어쨌든 저 강한 보수 정당 강한 보수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진짜 왜 이래요 정말. 우리 공화당 전화 와요.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 친박신당이 이제 저기 어디죠? 저 홍문정 의원. 아 그러네요. 이 세 당이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거다. 알겠어요. 그거보단 유승민 전 대표 땡기는 게 수도권 그럼요. 지역구에서 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보수당을 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로새누리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죠. 도로새누리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이제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정리할 시간도 없고 복잡하잖아요. 그냥 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는 입장을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이제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스탠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일단 그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종로 출마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고심하다가 이제 결국은 뛰어든 거잖아요. 간곡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도 네. 지금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뭐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고 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총선용이다. 이제 총선 이후에 이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네, 그리고 네. 결국은 총선 전에는 이제 아마 이렇게 통합해서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요. 결국 네. 그 부분을 이제 하느냐 마냐가 이제 바로미터가 되겠죠. 달빛 세대이님이라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요. 김태현 변호사님 헷갈리면 적어놓고 하세요. 적어야 당면을 헷갈리면. 총선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유통일당.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 출범식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대표가 전진당 이현주 대표가 어제 화면에서 보니까 아주 그 예쁜 핑크색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있던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분은? 만면에 미소를 띠긴 했죠. 원래 네. 그리고 스카프 너무 예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모르겠다. 아니라 주의 깊게 안 봐서. 근데 왜냐면 속재 말로 일개 의원이었는데 네. 당대표로 해가지고 통합의 한 축이 돼버렸으니까 본인의 그렇죠. 몸집을 남는 장사 한 거죠. 남는 장사 크게 몰린 거죠. 남는 사실 장사했다. 네. 네. 남는 장사. 네, 그 행동력은 대단한 거긴 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력은 아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행동력은. 우리 전부 다 동의하네요. 네, 예. 그 행동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통합당의 한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측근들 몇 명 공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할 만한 측근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현주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어떤 역할이요? 네, 본인이 뭐 이렇게 잘했다 이걸 떠나서 통합당에서 역할. 통합당 역할이요? 네, 이현주 의원은 그냥 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수의 여전사 중에 하나 하겠죠, 뭐.
그게 나쁩니까? 여전사로서의 아니, 아이콘이 될 거다? 궁금한 거는 이현주 의원이 진짜 지역구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 지금 이제 광명은 떠났고 이제 영도에 나왔으니까 부산 영도인데 부산 영도는 지금 이미 거기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원래 김정 전 대표 지역구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지금 내가 부산 갈게라는 말은 하기가 힘들죠. 왜? 본인은 어차피 당대표 제가 말씀 몸집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스스로를 이제 대선 후보급이라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 아니, 근데 대선 후보급? 아니 왜냐면 어쨌든 당대표 중에 하나 몸집이 커졌으니까 그러면 수도권이죠 이제. 그렇죠. 좋습니다. 수도권 가요. 그러니까 뭐 쉬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전진당의 대표였을 때는 내가 이제 부산이라도 가서 한석이를 건진다. 이게 뭐 내가 예를 들면 전진당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뭐 진짜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서 이걸 살려놓겠다, 불씨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지금은 결국은 그 미래통합당에게 부산 경남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험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꿀지었고 꿀. 근데 사실 영도가 꿀인가요?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쪽에서 부산은 영도가 아주 좋은 건 제일 아닌데. 좋은 데는 TK겠죠. 지금 PK 쪽은 아무튼 위험하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수도권에 경기를 다시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경기? 네, 본인이 광명이었기 때문에. 좋아요. 거기까지. 저는 제 예상은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한 1, 2년간 보여준 그 행동력과 투쟁력과 본인에 대한 이 포지셔닝과 본인에 대한 사랑, 자부심 이게 그런 것도 대단하신 강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해야 앞으로 내가 더 뻗어나갈 거에 대한 생각과 행동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저는 586 핵심 잡으러 간다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건영 지역구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인영, 윤건영 지역구도 갈 수 있어요. 윤건영 이런 거물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저기 일산에 김현미나 유은혜가 빠져 있는 그쪽 빠져 있는 그 지역구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인영이 빠졌으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있는 구로 쪽에 간다고요? 뭐 그런 난 윤건영 시장이 강력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쪽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이 뭐 그렇게 썩 맞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 열쇠를 전 대부분 맞았어요. 자, 두 번째 인물 한번 얘기해볼게요. 원희룡 최고위원 어때요? 이번에 왔다 갔다 많이 하셨고 지금은 뭐 무소속하다가 됐는데. 왔다 갔다는 아니고.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원희룡?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현직 제주지사인데 뭐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이번 통합에 참여하고 최고위원이 됨으로써 향후 이제 대선이죠.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보수정당 계열들이 대선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민주화운동 경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부채가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야 나는 80년대 지하운동권 출신이야. 그건 맞아요. 실제로 지하운동권 출신이거든요. 니들 민주화운동 했다며?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나 지하운동권 출신에 노동운동하고 감옥도 갔다 왔어. 나한테 민주화 얘기하지 운동 얘기해. 내 앞에서 이거거든요. 그 부채의식이 없다라는 건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가장 큰 자산이다. 개인적으로 제 친한 언니의 형부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친한 언니. 잘 돼야 되겠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유승민 의원이 빠진 이제 보수 개혁이라는 어떤 약간은 이미지나 아이콘을 결국은 원희룡 지사가 가지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마 제주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도지사로 있는 제주 지역의 도민들은 상당히 이제 반발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현직 지사가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 최고위원을 맡아서 당직을 맡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도민들 사이에서는 도지사식을 내려놓고 해라. 정당 활동을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분들도 합당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안 궁금해. 아주 숫자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예를 들면 그 안철수계의 비례대표들 다 왔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 숫자는 3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이제 예전 새누리당이 아니었던 분들 반새누리당이었던 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도 의미는 있죠. 그래도 남의 잔치상에 뭐 구색가축이는 그래도 우리 유튜브 보시는 김자정님께서요. 노영희 변호사님 힘드시겠습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결국 참여했다는 거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말을 꺼낸 건데 결국 중도층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원래는 중도
이거를 좀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아니 진짜 거기서 구체적으로 중독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영환 송파병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 두 사람들 문병호 최고원도 마찬가지고 이념적 지형 그러니까 이념적 정치적 포지션을 보면 반문 비새누리당이 비자한당이 맞습니다. 반문 비자한당. 아 굳이 얘기하자면 반문 비자유한국당. 네.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는 어쨌든 큰 대의 아래 어쨌든 통합당의 그 은혜에서 뭉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도층에 주는 메시지는 좀 있죠. 저 당이 예전에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그래도 왼쪽으로 한 발로 올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가. 근데 이제 근데 아직은 세 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미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통합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황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요? 누구예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에요. 이제 당대표는 김영호다라고 김영호다. 왜? 일제 통합은 돼서 흩어진 보수들을 모을 수 있는 집은 만들어졌으나 이제 중요한 승부는 중도층 승부고 그거는 뭐로 가늠하죠? 그 승부는 공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한테 총선 이기기면 여러 번 잘 살게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안 만들기 쉽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공천이다. 그래서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물갈이야. 특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을 TK 물갈이.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용환 씨나 문병호 전 의원이나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결국 어떻게 중도를 대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탕, 삼탕 됐던 분들이고 이당 저당 갔던 분들이고 결국은 정당의 선택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해관계로만 선택했지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과 철학을 어떻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이념과 철학에 동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철새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놓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감 안 하실 거예요. 결국 이제 서모대는 서모식품처럼 쓰이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표심이지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도를 그리고 좀 상징하는 의미가 될 거다. 우리 김현성 일도 안 돼요. 팽수님께서는 일도 안 될 거다. 철새는 민주당 갔다가 너무 온 것도 아닌데. 다 철새다. 민주당에 있었죠. DJ 민주당에 있었는데. 김영환 씨도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네, 좋습니다. 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은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네? 미래통합당은 미래의 걸림돌 되는 거요? 박근혜가 걸림돌이다. 왜요? 왜?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두고두고 결국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공화당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주호영 의원이 그랬다니까요. 이 당 내부에서는 탄핵 문제는 일단 선거 끝나고 얘기하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걸림돌이 아직 아닌 거잖아요. 지금 선거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지금 김문성 의원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까지 끌어안자 뭐 이런 식의.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수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총선이라고 재판 과정을 봤을 때 뭐 사면이나 형식평정이 되기 쉽지는 않거든요. 확정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아마 변수는 저는 제일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봤지만 이제는 변수는 안 될 것 같고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공천이에요. 잘 되는 것도 공천, 잘못된 데는 공천. 이제는 그게 승부기 때문에 제가 김영호 공관위원장 가장 중요하다. 잘 돼도 김영호 공, 못 돼도 김영호 과다. 이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와 공천이다. 묻어가시네. 정리 잘하시네. 두 개가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의 보물창고 노영희의 출발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선거법 개정 이슈가 한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심상정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계산식,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한다. 그거는 수학자가 손봐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또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복잡한 선거법. 그런데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라고 하는 게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모셔서 의석수 계산기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거냐, 이런 아주 진지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선영 가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수학은 잘하시게 생겼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이 복잡한 거를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왜 유권자들이 의석수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제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접하는 선거제도인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난 4년의 시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자기가 던지는 표가 총선 결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 네. 계산수는 한 번쯤은 예측하고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씀을 막 하셔가지고 제가 막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있었는데, 내가 던지는 표가 과연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표로 혹은 몇 퍼센테이지로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의석수 계산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계산기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산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던 건데요. 화가 나요? 예. 네.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로 만든 국회나 이걸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네. 이런 걸 왜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지 않는 건가? 그냥 모르고 투표하면 그냥 그게 끝인 건가? 그래서 이제 또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캡 이런 어려운 복잡 수식을 모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한번 내긴 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그렇죠. 설명이 되어 있었고 불친절하죠, 진짜. 네, 이건 네. 누군가는 꼭 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혼을 갈아서 만들었죠. 혼을 갈아서 만들었다. 와, 그 듣기만 해도 각오가 새로운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그 한창 이제 의석수 계산하고 방송에서 할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기실 같은데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몇 표를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냐, 계산자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우리끼리. 그 패널들끼리. 아무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우리 복잡하다 이러고 끝내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직접 계산기를 만드셨는데 그 원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의석수 계산 수식이 이제 공직선거법 부칙에 나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코딩으로 짜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래머 선배나 디자이너 선배 그리고 이 의석수 계산법을 타파한 선배들이 진짜 정말 밤잠을 안 자가면서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계산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두들길 수가 있을 텐데 공부해보시니까 어때요? 선거법 내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참여연대 이전감시센터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저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시민분들도 정말 이해하시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도 나중에는 질문을 더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만큼 어려운 선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던가요? 물어보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실 저도 100% 제 말이 맞다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도 약간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네네. 그래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학을 원래 잘하셨습니까? 제가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미대 입시를 준비했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포자가 만든 의석수 계산기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또 프로그램 선배랑 전문가 선생님들 진짜 한 10대분 모여가지고 다 같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테스트를 거친 거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복잡한 공식을 공부해서 계산기까지 만들었어요. 수포자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포기자가. 그런데 이게 예전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많이 달라지던가요? 계산식에 의해서 해보면은? 확실히 지난 20대 총선 결과만 도입을 해봐도 네네. 확실히 이제 거대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좀 줄어들고 네. 작은 정당의 과소 대표성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눈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까요? 그러면 한번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20대 지금 결과가 제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가면은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거대 정당의 의석수와
그리고 이제 정당 득표율 간의 불비례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네네. 비율이 이거를 불비례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그래프 모양만 봐도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직접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의석수 계산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A당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데 후보는 A당에 있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만 실제 또 정당은 B당의 그런 정당 공약 이런 것도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 차이점 같은 걸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투표를 2개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2번 행사할 때 내가 A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 표 행사하고 B당에 대해서도 한 표 행사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공식적으로 몇 표나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산기에 의해서 만들어서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투표가 또 좀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만 18세로 투표 연령이 하향 조정됐다는 건데 이 하향 조정된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난 총선이랑 똑같이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한 투표용지는 지역구 투표용지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나온 후보자에게 던지는 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1등을 한 사람만이 당선이 되는 게 지역구 투표용지.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2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는 그 사람, 후보자에 대해서 찍는 네. 그게 하나가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라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닌 정당에게 던지는 투표인 거죠. 그럼 정당명이 쭉 나오게 그렇죠. 되는군요. 네.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당에서 찍는 겁니다. 네. 자, 1인 2표를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자, 지역구는 몇 석이죠? 지역구는 253석이고요. 네. 이제 비례대표는 47석인 네. 거죠.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정말 길어지는 건데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캡을 씌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캡 그렇죠. 씌웠다는 게 정확히 뭐죠, 그러면? 캡을 씌웠다라는 거는 상한 이석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50%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거를 47석 전체가 아니라 30석까지만 적용을 그러면 하겠다. 30 곱하기 50, 그러니까 0.5 해가지고 15석.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장 최대는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이번에 이 계산기 만드느라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세부적인 계산은 뭐, 계산기를 통해가지고 한번 하더라도,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지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역구 투표용지에 어떤 걸 투표해도 결국 1등이 당선되는 건 똑같긴 하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비례대표 47석에 대한 분배 정의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지지하던 특히 작은 정당을 지지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국회로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진 선거제도다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당당하게 약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정당이 원내에 조금 더 한 석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투표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가 47석인데 그 중에 30석이 연동형 캡을 씌워준 그거였다. 그럼 나머지 17석이 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과 동일하게 네. 그냥 이제 병립형 비례라고 하는데요. 네. 병립형 계산하는 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바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투표용지에다 투표한 그 체크한 결과에 따라서 네. 17석을 나눠 가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과 별결인데 30석에 대해서는 뭐 연동형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니까 그거 플러스 네. 30석에 대해서 내가 얻는 거 플러스 네. 17석 중에서 또 우리 정당이 얻는 거 그렇죠. 플러스 이게 비례대표의 네. 숫자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네. 자, 계산기 이제 확인하고 가고 싶으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됩니까? 네, 그냥 포털 사이트에 의석수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 참여연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네. 의석수 계산기 말고도 이제 내 생애 첫 공직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을 위한 Q&A 시리즈 같은 것도 연재하고 있고 네. 다른 좋은 콘텐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참여연도 홈페이지로 와주셔서 보시는 것도 아주 강추드립니다. 그렇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볼 게 많겠군요. 네. 내가 잘 모르던 게 뭔지도 알게 되고. 그렇죠. 이제 저희도 후보자의 뭐 공약이라든지 정책평가 이런 것도 계속 항상 하고 올려놨어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자료도 같이 읽으면서 이번 선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사전에.
그랬더니 조금 헷갈리던데 보완해야 될 점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석수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무리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아직도 오류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 지금은 프로그래머 선배가 진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류나 이런 거 계산할 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예. 주시면 좀 더 완벽한 이석수 계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종류의 뭐 오류 같은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네. 고쳐지더라 이런 얘기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되는 게 바로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래한국당 예를 들면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21대를 겨냥해서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떻던가요? 네, 진짜 이석수 계산기로 이제 위성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뭐 30%를 받았을 때 몇 석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라 네네. 딱히 뭔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석수가 몇 석인가를 차치하고 나서 위성정당의 뭔가 존재부터가 일단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정당이 비례대표 용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가. 이제 정당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사회의 지향점 같은 걸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인 건데 최근에 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당 공약이 딱히 없다. 위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되게 무책임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인 거죠. 우리를 유권자에게 설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정당을 만들었으니 당신들은 투표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좀 정말 정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당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당에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이 지역구 뭐 현재의 이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신인이라든가 뭐 좀 돈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기 어려운 정치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는데 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러면은 조금 몰각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사실 또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라고 한다라는 건 사실 국회라고 하는 곳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갈등의 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싸우는 것보다 잘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잘 싸우는 거. 네. 근데 이제 이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기존의 지역구에서 1등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국회 모습이 그런 거인 거예요. 전부 다 50대, 60대, 남성, 80% 이상의 관료, 전문가, 교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연령대에 다른 삶을 살아본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비례대표라고 하는 좀 더 이제 다른 소수자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정책을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인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주 짧게. 바뀐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캡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작고 작은 조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좀 더 다른 상상이 유권자분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로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받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니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였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